자, 그 다음에 테마 5번 들어갈게요. 클레이스텐네스. 이 클레이스텐네스도 한 4번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주제인데요. 자, 클레이스텐네스의 그 등장 배경을 보면, 그 당시 참주, 시피아스가 추방당하고 참주정이 붕괴가 되죠. 그 과정에 또 귀족 간의 평민 간의 대립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때 이제 그 클레이스텐네가 망명 갔다가 이제 등장을 했는데, 이 사람은 이제 그 알코마이온 가문의 귀족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 경쟁자가 이제 상대방 측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사고라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하고 치고받고 싸우다가 결국에는 이제 집권을 하게 되죠. 자, 개혁의 목적을 이제 보면요, 현안적, 지연적, 유대나 경제적 이해관계를 배제한 채 그 민주화의 근본적인 전제 귀족들의 정통적 세력 기반을 회복하려고 했다. 해체시키려고 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런 걸 통해서 그 당시 그 현안적이나 지연적 그 경제적 이해관계를 배제한 채 그 당시 그 민주화의 근본적인 그 방해 세력이었던 방해 세력을 적어야 되겠네. 그래야 봐야 되네요. 민주화의 방해 세력이었던 근본적인 방해 세력이었던 방해 세력이었던 전제귀족들의 전통적인 세력 기반을 해체시키려고 했다. 이런 것도 이제 많이 돼요. 그래서 그 나중에 이제 설명한 행정개혁 관련된 그 내용들과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전 시민들에게 평등한 참정권을 부여하려고 했다. 이렇게 그 개혁 목적을 이제 이해를 해두시면 되고요. 자, 개혁은 크게 도평 추방제, 부족제 개헌 그런 것들, 500인 협의회 이런 내용들이 쭉 있죠. 자, 여기 보면 도평 추방제인데, 도평 추방제는 도편이라는 것은 도자기 파편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도자기 파편에 앞으로 참주가 될 가능성이 있는 인물을 적어내요. 그래서 6,000표 정도가 나오면 아테네에서 10년 동안 추방이 돼. 그래서 이제 10년 후에 다시 돌아오는 그런 제도인데, 이거는 이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였다. 이건 이제 도평 추방제라는 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부족제 개편이에요. 그래서 그 솔론 시대 때 그 4개의 부족을 각각 100명 뽑아서 400인회를 구성했죠. 그래서 이걸 다시 이제 부족제 개편을 통해서 다시 500인회로 만드는 내용인데, 자, 여기에서 이제 보면, 자, 그 도표 잠깐 보세요. 자, 여기 보면 4개 허연 부족이 있죠? 그걸 다 해체시켜. 그래서 데모스라는 작은 단위로 해체시켜요. 그리고 데모스를 이제 또 3개로 묶어요. 그래서 내륙에 있는 데모스, 그 다음에 중심시, 그러니까 도시에 있는 데모스, 해안에 있는 데모스. 그래서 이제 3개의 데모스 로 묶고, 아니 3개 중간 행정구를 묶고, 각각의 행정구역에서 이제 10개의 행정구역을 이제 편성하죠. 그래서 내륙에 있는 그 데모스 중에 한두 개를 빼고, 그 다음에 중심시에 있는 데모스 중에 한두 개를 빼고, 해안에 있는 데모스 중에 한두 개를 빼가지고 몇 개를 만드는 10개 행정구역이에요. 그러니까 종전에 어떤 지연으로 이렇게 유대관계에 있었던, 현원적 유대관계에 있었던 걸 대해체시키고, 각각의 별개의 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같은 행정구역에 묶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것을 그것을 하려고 했냐면, 예전에는 그 시족 단위의 그 행정구역에서는 누가 발언권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귀족들이 발언권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렇게 해처모여 다른 지역 간의 이제 연합 형태의 그 행정구역은 어떻게 돼요? 귀족들의 발언권보다는 이제는 그 민중대 어떤 총의가 더 중요한 거죠. 합의가.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각각 10개의 그 행정구역에서 몇 명을 착출하죠? 50명의 대표를 착출해갖고 500인회를 만들죠. 그래서 500인회를 이제 중요 행정기구로 삼는데, 그래서 이 500인회에서는 귀족들의 발언권이 없어요. 400인회처럼. 발언권이 약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를 이제 정책을 결정할 때 자기 시족이나 자기 귀족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책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정책들이 나오겠어요? 그리스 전체, 그러니까 폴리스 전체, 아테네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책들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만큼 공공성이 공공성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데모스에 등록한 사람들은 남자 시민들은 가문에 관계없이 등록해 시민권 행사할 수 있다. 참정권 행사할 수 있다. 데모스에 등록하면. 그러니까 데모스엔 정치라 해서 이걸 데모크라시다 하죠. 크라시란 말은 정치라는 의미죠. 예. 그래서 데모스의 정치에서 오늘날 민주주의 정치를 번역할 때 그렇게 이제 영어로 번역할 때 이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게 뭐냐면 나중에 페리크라스 당시에 그 시민권법을 제정하죠. 그때 시민의 기준을 어떻게 삼죠? 예전에 크리스텐네스 때 데모스에 등록한 사람들 양쪽이 양 부모 계통이 해야지만 그 시민이 되는 거죠. 한쪽만 등록해서는 안 되죠. 이걸 기준을 삼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서 그 뭐냐면 부족제 개표를 통해서 현적 지역적 유대 관계를 해체시키고 그다음에 모든 사람들 아테네 전체 이익을 바라는 이런 정치 기반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 민회 활동들 보면 자 민회는 20세 이상으로 이제 그 남자가 구성됐고요. 행정기관이었던 500인의 제한을 토의해서 채택하고 결정하는 그런 기능을 했다. 그래서 이제 법률의 토의, 포결, 선전포고, 예산 편성, 그 다음에 아르콘의 제2기관 이런 것들을 했고요. 그래서 민회는 그 당시에 입법기구 역할을 했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세요. 입법기구.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시민법전인데 자 예전에 솔론이 시민법전을 만들 때, 이 시민법전을 만들 때 400인 해갖고 이제 구성으로 똑같은 형태로 이제 만들었는데, 그 당시 시민법전은, 사법권이 없었어. 그러니까 오늘날만 시민재판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도 시민재판 그 배심원이 있죠? 배심원 제도. 국민 참여 제도처럼.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그 당시 의견을 올릴 수 있잖아. 근데 양형은 누가 내려? 판사가 내는 거 똑같아. 근데 요 시민법전에 뭘 부여했다? 사법권을 부여했어요. 사법권. 그만큼 시민법전의 권리가 어떻게 돼요? 더 강해지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 전문적인 재판관이 재판을 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재판을 하는 거야. 재판을. 자, 그 다음에 이제 시민전사단 10명의 장군을 교대에 지휘한다. 그래서 그 시민전사단이 10명의 장군을 배치해서 이들이 교대로 이제 지휘를 한다. 그런 것들의 내용인데, 자, 그래서, 시민전사단 안에서 10명의 장군을, 선출해갖고 이들이 교대로 이제 지휘를 하는, 그리고 군사위원회를 설치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 장군의 지휘가 페리크라스 시대 때는 거의 실권자의 의미로 바뀌어요. 장군이. 왜냐면, 페리크라스 시대 때는 윤변제를 실시하죠? 그래서 모든 시민들이 한 번씩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윤번제를 돌아가면서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전문성이 없어. 근데 장군이라는 지위는 거의 영구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군이 실질적으로 이제 정책을 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요 당시에 장군이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군사 지휘관이라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 가지 입법이라든지 행정 이런 것들 총괄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페리크라스도 장군의 지위를 가지고, 통치를 했던 거야. 물론, 장군의 그 권한이 있을 만큼 또, 의무도 있어요. 예를 들어 전쟁에 패하면 또 사형 당하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아르콘이나 아우파고스, 예전에 이제 뭐냐면, 귀족들이 장악했던 것들은 계속 존속되되, 거의 이제 무보수고 권한이 많이, 축소됐다. 자, 한계를 보면, 아직까지도 아르콘 같은 고위행정직의 피선거권은 상위 2계급만 이제 신분으로 제한됐고, 하층 시민, 하층 시민은 주로 이제 어떤 사람이야? 테테스 같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생계부담 때문에 시정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거.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권리는 주어졌어. 형식적인 권리는. 근데 실질적인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참여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게 뭐가 돼야 돼? 돈이 돼야 돼, 돈. 돈이 있어야지 할 수 있죠. 근데 돈이 없는 과정에서 그 하층 시민들에게 그 선거권만 주면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실제로 정치에 참여할 수 없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전제 조건은 뭐야? 하층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만큼 그 시민들 대신할 수 있는 뭐가 필요하다? 노동력이 필요하죠. 그 돈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노예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돈을 국가에서 지급을 해주는 거죠. 수당제를 통해서.
그게 언제 가능했던 거예요? 페리클라스죠. 그래서 형식적 틀은 마련했지만 실질적인 민주주의는 아직 멀었다. 언제 가능했다? 이거는 페리클라스 때 가능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것들 이제 봤고, 그러면 관련된 그 형성평가 문제를 풀어볼게요. 191페이지 펴보세요. 자, 191페이지 11번 문제 볼까요? 11번 문제. 자, 가의 정치적 경제적 배경을 서술해보고 나시기의 권력의 장악 방법을 말해보시오. 그 다음에 다의 그 밑줄친 개혁의 목적을 써보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산하대 재산평가에 따라서 500석급, 기사급, 농민급, 노동자급 이렇게 나누는데, 자, 요거 있고, 이거는 뭐와 관련된 거죠? 솔론이죠. 솔론의 정치. 그 다음에 페이시스타토스 정치, 참주정. 그 다음에 다는 그 행정 개편 관련된 거, 크레이스틴네스죠. 자, 가해 경제적 배경은 해외 진출과 신민활동을 통해 상공을 발달하고 화폐주를 도입했고, 뭐 곡물 생산과 상품 재물대가 규모가 커지고 경영이 집중돼서 소농경제가 악화되고 등등등 양극화가 발생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고, 그다음 권력의 장악 방법은 페이시스타토스는 빈논층을 포함한 평민층의 지지를 바탕으로 정권을 장악했죠. 그래서 반대 귀족들 추방하고 이런 내용들 쓰시면 되고, 그다음 개혁의 목적. 자, 종족의 헌원적 지역적 유대관계나 경제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아테네 전 시민에게 평등한 참정권을 부여하는 거 꼭 외워두세요. 이게 서계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다음 테마로 넘어갈게요. 자, 페리클라스 보죠. 페리클라스도 이렇게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 예, 거의 솔론과 막강하죠. 맞먹는 정도 이게 많이 나왔는데 상당히 중요한 그 기출 주제예요. 예, 그러면 이제 페리클라스 이제 내용을 이제 보면요. 자,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페리클라스 나오면 항상 그 사료가 나온 게 있어요. 어떤 사료가 나오냐면 그 당시 펠레포네스 전쟁 때 사망한 전사자 추도 연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테네 민주정치의 어떤 우수함, 그리고 다른 정치 체제하고 차이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지명 관계상 실지는 않았는데 이걸 꼭 찾아서 보세요. 웬만한 교과서 다 있어요. 그 내용이. 자, 그럼 페리클라스가 이제 살았던 시기는 5세기 때, BC 5세기 때 이제 것들이죠. 자, 그 당시에는 어떤 것들이었냐? 페르시아 전쟁이 이제 끝날 때요. 페르시아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페르시아 전쟁에서 활동했던 하층 시민들, 테테스라는 사람들에게 정치적인 어떤 권리를 줘야 돼. 그러니까 물론 예전에 형식적인 권리는 줬지만 실제로 그들이 정치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을 이제 제공해 줘야겠죠. 그래서 요 조건제를 이제 조건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페리클라스가 이제 개혁 정치를 했고, 그리고 그 페리클라스는 이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들을 했냐? 일단 뭐 아테네 자체가 뭐냐면 부유했다는 것도 있지만 활발한 해상 활동을 통해서. 그렇지만 그 당시에 무슨 동맹이 있었죠? 델로스 동맹이 있었죠. 그래서 델로스 동맹을 기반으로 해갖고 일종의 제국주의 정책을 피게 돼요. 그래서 그 델로스 기금을 만들어갖고 안 듣는 사람들은 뭐예요? 안 듣는 도시는 쳐가지고 없애고 노예에 삼고 강제 뺏고 그래가지고 그 기금을 가지고 뭐죠? 아테네인들에 위한 그 정치 참여한 수당을 제공해 주는 거죠. 그다음 파르타나 같은 이제 대규모 건축물들 만들고. 예. 그래서 일종의 페리클라스의 정책은 안으로는 민주주의지만 밖으로 뭐다? 상당히 제국주의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 좀 보시면 되는데 오늘날 미국의 모습을 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자,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살라미스 해전의 승리로 하층민의 수병이 참여해서 하층민인 수병, 그러니까 테테스의 수병이 참여했고, 그 다음에 상공의 경제지위나 반원권이 증대해서 아테네 민주주의의 발전을 깨할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전쟁 이후에 그리스의 패권을 장악했죠, 아테네. 그래서 델로스 기금과 해상 무역을 통한 부를 축적했다.
요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예전에 파르타는 신전 할 때 그 건축 비용은 어디에서 됐냐? 아까 이제 델로스 기근과 해상 무역을 통한 부를 축적했기 때문에 이거 두 가지 쓰시면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개혁 정책 내용을 이제 볼게요. 모든 성령 남자 시민에게 정치적 의결 기관 민회에 참여하도록 했고, 그 다음 민회의 권한을 더 강화시켰죠. 그래서 예전에는 500인에서 입법을 했어요. 그리고 최종 결정은 누가 하는 거죠? 500인에서 입법을 하면 민회에서 통과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그 행정부에서 입법을 하고 어디에 통과시키는 거야? 국회에 통과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국회 자체에 입법권이 없어. 지금 있지만 그러니까 민회 자체 입법권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민회가 독점한 거죠. 500인에서 이제 입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뭐냐면 독점을 하고 법을 만들고 통과시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입법권을 독점을 했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행정부 역할하는 500인 권한은 어떻게 될까요? 축소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장군의 권한이 강화됐다. 예전에 기출문제 많았는데 그거는 뭐와 관련되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관리의 추천제, 윤번제 이런 거 이제 관련돼 있죠. 그래서 이제 최고 정무기구 기능으로서 그 최고 정무 기능 역할을 했다. 예. 그래서 최고 정무 기능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했다. 거기 기능무인데 무를 지우세요. 못해요. 예. 자, 그래서 최고 정무 기능 위원회를 수행했다. 최고 정무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했다고 막내네. 예. 오타가 맞네. 중간에 오타가 들어가 있네요. 좀 지금 최고 정무위원회 기능을 수행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사법의 민주화를 볼게요. 고대 그리스는 그 민주주의 사법 민주주의라는 만큼 사법권, 그러니까 시민 재판의 권한이 강해졌어요. 그래서 항소법원도 이제 폐지하고 모든 사건을 1심제로 운영해요. 시민법정에서 그냥 한 번에 다 결정을 해버려. 예. 그러면 이제 좀 여기에서 문제점이 일어나죠. 무슨 정치의 문제점이 일어나? 중후정치의 문제점이 일어나죠. 그 중후정치의 문제점이 나중에 이제 누가 소크라테스가 이제 사형을 받잖아요. 이 시민법전에서. 그 다음에 배심원제도 이제 운영이라는 시민법전을 이제 했고, 그 시민법전이 그 어떤 역할을 하냐면 재판만 하는 게 아니야. 요 당시에는 감사 기능도 하지. 그리고 또 뭐냐면 관리 후보자의 자격이나 심사 지금 청문회 하잖아요. 청문회 기능까지 다 해. 청문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탄핵 권리도 있어요. 그 다음에 법 집행 그 정지 권한도 있고 여러 가지 권한들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그 보통 법전이 아니라 그 오늘 헌법재판소 그 정도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모든 것들을 권한을 정하는 것들이 있었다. 시민법적인 권한이 그냥 재판권뿐만 아니라 그 일부 입법권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탄핵 권리도 있고 법 집행 정지 권한도 있고 감사 기능도 있고 청문회 기능도 있고 되게 다양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도 볼 수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사회적 쟁점 일어나잖아요. 뭐 동성애 어떤 결혼제도 결혼을 허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대마초를 허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다 어디에서 결정하죠? 입법기관에서 결정하는 것보다는 대법원까지 올라가잖아. 그래서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서 결정해버리죠. 이런 사회적 쟁점이나 우리도 툭하면 어디에 그 제소해요? 국회 무시해버리고 헌법재판소 하죠? 요런 거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법기관이 제 역할을 못하면 이 사법기관이 그 역할을 대신하는 건데, 자, 하여튼 사법 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등장했다. 자, 그 다음에 그 관리 추천제, 그 다음에 수당제를 실시했다. 그래서 관리 추천제와 이제 수당제는 이제 추천제 또 윤번제라고 돌아가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아테네 시민들이 평생 동안 한 번은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일체감을 부여하는 그런 제도를 했고, 수당제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 뭐냐면 빈민들이 정치 참여하려면 뭐야? 돈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민회에 참여하거나 그다음 공무원에 그 가서 일을 할 때 돈을 주는 거야. 돈을. 그 돈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죠? 델로스 기금을 통해서 다른 아테네 그 밑에 그 도시국가들 아테네 밑에 있는 도시국가들 뺏어가지고 주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임기제 이런 것들을 이제 실시했다. 관리 추천제나 6개월 임기제, 수당제. 그래서 이걸 통해서 직접 민주정치를 강화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정치를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근데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이제 밝은 모습인데 비해서 어두운 모습도 있죠. 이게 대표적인 게 아테네 시민권을 제한한 거야. 그래서 시민권법을 만들어가지고 아테네 시민권을 제한했는데 왜 제한을 했냐? 일단은 이런 수당제나 이런 것을 실시하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근데 물론 델로스 기금이나 경제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가지고 마련할 수 있지만 한계가 있잖아. 재원에는 시민단 수가 막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에? 곤란하겠죠? 그 사람들 다 돈을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시민의 어떤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어요. 이 시민의 범위를. 이건 뭐 아테네뿐만 아니라 스파르타도 마찬가지. 스파르타도 시민의 범위가 되게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정의를 내느냐? 양부모가 아테네인 경우에만 자식이 시민권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모계든 부계든 간에 그 자기의 손주가 아테네일 경우에만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데 그 아테네인이나 기준이 뭘까요? 기준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클레이스테네스 때 그 뭐라고 했어요? 데모스에 등록된 사람 있죠. 그래서 등록돼갖고 선거권 얻은 사람만 뭐냐면 시민으로 제한하죠. 그러니까 도중에 이주해갖고 아테네 살았더니 이게 시민이 될 수 없는 거죠. 예. 근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민 자격을 폐쇄적으로 운영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손해봤던 사람이 누구냐면 페리클라스죠. 페리클라스 부인이 외국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페리클라스 자식은 절대 아테네 시민이 될 수 없죠. 이런 식으로 이제 뭐냐면 제한을 뒀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예전에 한번 2번이나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 내용들. 그거는 뭐 때문에 그렇다? 재정 문제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시민의 자격을 폐쇄적으로 규정을 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떤 분은 그러면 여기에서 양부모라니까 그러면 여자는 시민 아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예. 여자는 시민이야, 시민이 아니에요. 일단 정치에 참여할 수는 없죠. 그 당시에는. 근데 정치에 참여할 수는 없어도 시민이에요. 다만 뭐가 없는 거예요? 시민권 같은 참정권이 없는 거죠. 이런 걸 구분을 해보세요. 예전에 영국이나 유럽 같은 데도 그 뭐냐면 선거권이 없을 투표권이 없을 때 여자도 뭐야? 프랑스이나 영국 국민이었죠. 다만 뭐가 없는 거죠? 정치 권리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 그날 토목 사업을 했어요. 토목 건축 사업을 이제 했는데, 자, 이거는 이제 배경 지식이 필요한데, 페리클라스 전에 무슨 전쟁이 일어났죠? 페르시아 전쟁이 일어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이제 3차 그 페르시아 전쟁 때 살라미스 해전이 일어났잖아요. 살라미스 섬 부근에. 근데 그때 그 전쟁하는 과정에서 그 페르시아군이 이제 아테네를 공격하니까 아테네가 방어 시설이 좀 취약해. 그래서 그 도시를 버렸어, 그냥. 그래서 사람들 다 끌고 어디로 갔냐면 살라미스 섬으로 이게 이주시킨 거야. 그리고 해군들이 와가지고 그들 격파했거든요. 그러면 이때 페르시아군이 잠깐 아테네를 점령했어요. 아테네를 점령하니까 그때 이제 많은 집이나 공공시설이 어떻게 돼요? 다 불타 없어지죠. 그러니까 막상 돌아오니까 어때? 폐업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도시 재건 사업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도시 재건 사업을 이제 하게 되는데, 자, 이때 이제 만들어진 유명한 건축물이 시험 문제 2번이나 나왔던 파르타나 신전이죠. 파르타나 신전은 기본적으로 그 페리클라스의 친구였던 피디아스가 만든 건데, 그 파르타나 신전 뭐에 대한 신전이죠? 아테네 여신을 모시는 신전이에요. 그리고 이건 무슨 양식으로 만들어졌죠? 도리아 양식으로 만들어졌죠. 예, 요게 이제 시험 문제 나왔는데 이거는 좀 나중에 더 얘기를 할게요. 요 부분은. 자, 한계를 볼게요. 자, 페리클라스의 정치 한계를 보면 외국인이나 여성, 노예는 정치 참여가 금지됐다. 그러니까 소수의 그 아테네 시민단에 의한 소수 지배 체제에 불과했다라는 거죠. 예, 여기는 외국인이라는 것을 이제 보면 오늘날 외국인의 그 범위로 생각하면 안 돼. 우리 외국인 하면 항상 흑인, 백인, 동남아시아인, 그리고 항인종이라도 이제 우리하고 이제 언어가 다른 중국인, 일본인 연상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약간 정체성이 다른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요때 외국인은 오랫동안 아테네에 거주해가지고 실제 아테네인하고 더불어 살았고 동일한 언어, 문화, 간습 다 공유했지만 자기 선조들이 뭐죠? 한쪽이라도 그 당시 데모스에 등록되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야? 외국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 외국인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 아테네 인구에서. 이렇게 외국인을 많이 뒀던 것은 뭐죠? 정치 참여를 소수에 한정시키기 위한 거죠.
소수의 시민단에. 자, 그 다음에 뭐 여성이나 노예 같은 경우에 정치 참여 금지인데 뭐 이건 정근대 시대 때 보편적인 것들이고. 그래서 외국인을 이렇게 한정시킨 것은 아테네가 세계 제국을 발전시키지 못하는 배경이 되죠. 세계 제국을 발전시키려면 로마처럼 큰 제국을 이루려면 아테네 도시국가 영역에서 벗어나야 되죠. 이거 다양한 피정복민들에게 뭔가 유인책을 둬야 될 거냐? 그들을 끌어들여가지고 학대시켜야 되는데 그게 부족했다. 반대로 로마 같은 게 뭐죠? 이 시민권을 절저하게 활용했죠. 그래서 로마가 세계 제국으로 발전될 수 있었던 것은 시민권 정책을 잘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예. 요 부분 뒤에 이제 로마에 관련돼서 좀 얘기할 때 얘기할게요. 이거는 스파르타도 마찬가지예요. 스파르타도 그 소수의 그 거의 2만 명 정도의 스파르타 정예 시민단만 구성을 했어. 근데 나중에 스파르타가 이제 펠로폰네스 전쟁 이후에 점점 정치 사회적인 어떤 문제로 이게 뭐냐면 시민 그 페르카스 그 뭐냐면 스파르타 시민단이 축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처음에 2만 명이었다가 나중에 10,000명이었다가 언제까지 1,000명 단위로 떨어져. 1,000명 가지고 세계 제국을 이룰 수 있어요? 없죠. 예. 그래서 이런 시민단의 어떤 축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사회 문제가 됐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관련된 이제 문제를 이제 풀어볼게요. 199페이지 보세요. 아, 이게 193페이지. 193페이지. 자, 193페이지 몇 번을 보시냐면요. 18번 문제 볼게요. 18번. 자, 다음 밑줄진 부분에 가능했던 페리클레스 개혁 두 가지를 써보고 아테네 민주정치 한 개, 두 가지 써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 보면 개혁은 공무수당이 지급되어 가난한 시민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 그래서 수당제와 관련된 내용이고 추천제죠. 왜냐하면 이제 그 심의 없는 사람 같은 거 있잖아요. 심의 없는 사람은 공무에 참여할 수 없죠. 항상 배제되고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뺑뺑이로 한 번씩 추천을 받아가지고 윤번제 형식으로 공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던 것이 추천제고. 자, 한 개는 여성 거주 외국인 노예에게 참정권이 부여되지 않았고 노예에 관련된 건데 노예는 가사노동뿐만 아니라 생산의 거의 모든 영역에 혹사되는데 아테네 시민제는 이들 노예의 노동 때문에 가능했던 거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하자면 그걸 가능했던 것은 그 다른 도시국가들의 시생 때문이죠. 아테네 제국주의 이런 것들 이제 쓰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테마로 넘어갈게요. 자, 스파르타 보죠. 스파르타. 네. 영화 300 딱 연상된 스파르타 이제 보면 스파르타는 지금까지 기출문제에 딱 한 번 나왔어요. 그래서 비중이 좀 작아. 아테나보다는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는 부분이긴 한데, 자, 스파르타는 어디에 위치해 있죠? 일단 그 펠리포네소스 반도가 있죠. 펠리포네소스 반도 남쪽에 있죠. 라코니아 지역이나 있고 그 라코니아와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그 나중에 편입된 지역이지만 메세니아 지역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이들은 그 아테와 좀 다른 게 뭐냐면 아테니아인들은 이오니아인들이 그 만든 거예요. 물론 같은 그리스이지만 이오니아인이고 그 다음에 도리아인이죠. 이 사람들은 스파르타인은 약간의 인종적 차이는 있어요. 근데 주의할 건 이오니아인은 도리아인이든 원주민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이오니아인이라도 처음에 도리아인보다 좀 더 앞서갔던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제 도리아인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정복자들이죠. 네, 그래갖고 네 개의 총량을 통해 결합을 해갖고 BC 9세기 때, 그러니까 우리가 호메스 시대 때, 그 도시국가가 형성되고, 그 다음에 이 도시국가 라코니아 평원을 8세기 때, 장악을 하고요. 그 옆에 있었던 그 메세니아 평원이 있어요. 그 메세니아 평원을 1, 2차, 그때 메세니아 전쟁을 통해서 장을 하면서 이제 스파르타는 도시국가가 형성이 됐던 거야. 자, 그럼 스파르타의 이제 체제를 볼게요. 자, 이 스파르타 체제는 되게 기형적이에요. 그래서 이 스파르타 체제는 되게 이제 동등자들은 이제 누굴 의미한 거죠? 동등자들과 훈련 제도를 통해서 이제 유지되는데 동등자들은 스파르타 소수의 시민단이죠. 이들을 어릴 때부터 혹사를 시켜가지고
강력한 군인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바탕으로 해서 다른 피지배 계층들 지배하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형성 자체가 이제 군국주의 형태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냐? 자, 스파르타의 인구 비중에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스파르타의 계층 구조 잠깐 보세요. 그 밑에 이게 군국주의와 관련된 건데, 자, 스파르타는 세 개의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죠. 일단 스파르타, 이 스파르타는 도시국가 명이기도 하면서 어떤 거야? 그 당시 시민 계층을 이제 스파르타라고 하는데 이들이 이제 대개 보면 1만 명에서 2만 명, 한 2% 정도 돼요. 이들은 이제 정복민의 후손이고 지배층으로서 농업 위에 다른 경제 활동은 제한돼 있고 상업 활동할 수 없어 이 사람들은. 군사와 정치를 담당하고 어릴 때부터 엄격한 생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그 앞에 있는 스파르타 교육 방식 같은 거 이걸 통해서 이제 강력한 군인으로서 전사로서 성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층은 뭐냐면 페리오이코이라는 계층, 변두리 사람이라는 뜻인데, 자, 이 사람들은 뭐냐면 스파르타가 쳐들어오니까 싸워보지 않고 그냥 항복한 사람들이야. 원주민 중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 자유로서 지방도시 자치권이 소유되고 그리고 군대 복무하고 납세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초창기 때는 이 군대 복무를 할 때 그냥 뭐냐면 보조적이었어요. 스파르타. 근데 나중에 펠레포네스 전쟁 중이나 그 후에 스파르타 시민단이 점점 축소되죠. 그러면서 실질적 주력은 이들이 이제 주력으로 이제 나서게 돼요. 예, 그래서 전쟁을 했고, 근데 정치는 참여하지 않는다. 주로 상공업이나 이런 것들에 종사를 했고요. 그렇지만 시민권이 없고 시민단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래서 도시나 주변의 총락을 거쳐 라코니아 지역에 이제 주로 거주했던 사람들이 그 뭐냐면 페리오이코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페리오이코이가 이제 있고 이게 전체 인구 한 6%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전체 인구의 거의 90% 넘는 사람이 누구였냐? 헤이오타이죠. 예, 헤이오타이는 제1차, 2차 메세니아 전쟁을 통해서 끝까지 개겼던 사람들, 그 후손들 얘기예요. 그래서 이들은 그 뭐냐면 반란민들의 뭐냐면 항복한 사람들, 그 저항하는 사람들 끝까지 후손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사람은 예속적 신분이야. 근데 주의할 것은 노예 신분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고대 그리스의 그 아테네 노마와 그 다음에 아테네와 노마의 노예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인신 예속적이지만 총체적 노예예요. 집단적 노예야. 그래서 사고 팔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마을 단위가 전체가 뭐냐면 일종의 노예고 자신의 주인을 위해서 자기의 그 생산물 중에 잉여를 생산물 중에 잉여 생산물을 그 주인한테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 주인은 누구였어요? 스파르타죠. 그래서 스파르타 시민들은 일정한 성인이 되면 이 헤이오타이들 배당을 받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생산한 헤이오타이가 갖다 바친 것을 가지고 공동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무기나 그 다음에 이런 생활비 같은 걸 충당을 하게 되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예속된 노예 신분이지만 그 당시 아테나 노마처럼 노예는 아니다. 이런 개인별 노예가 아니라 집단별 노예다. 그래서 경작하면서 시민과 국가가 요구한 공납을 납부한다. 그래서 이 헤이오타이들은 자신의 처지가 뭐예요? 되게 나쁘니까 곳곳에 반란을 일으키죠. 그러니까 이 반란들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스파르타 시민들은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야. 예. 그러다 보니까 무슨 주의 체제가 형성됐다? 군국주의 체제가 형성되죠. 그래서 나중에 스파르타 말기에 들어가면 이 헤이오타이들이 계속 반란이 일어나고 그리고 결국에는 헤이오타이들이 독립해갖고 따로 도시국가 만들어요. 이 사람들이 또.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스파르타 체제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 동등자들, 그러니까 시민들을 이제 어릴 때부터 훈련을 시키는데 이 훈련을 시키고 이제 이렇게 그 뭐냐면 했던 그 교육 방식이 뭐냐면 스파르타 교육 지도라는 지도가 있죠. 그게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예. 자, 그 내용을 이제 보면요. 자, 이들은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제 얘들을 이제 상황을 보죠. 애들이 삥뽕이야. 그러니까 삥뽕이라는 말이 좀 근데 애들이 보니까 저희 장애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좀 부실하고 약해. 그럼 어떻게 해요? 저기 갖다 버리죠. 버리는 장소가 어디냐면 그 영화 300에 보면 그 레오니다스가 페르시아 사신들이 오니까 막 얘기를 하죠. 항복하라고 하니까 스파르타 하면서 발을 걷어차잖아.
그러면 거기 구멍에 떨어지죠. 기억나세요? 안 보셨어요? 그 구멍이 뭐 하는 곳이냐면 얘를 갖다 버리는 장소야. 그래서 좀 약하다 생각하는 얘들은 다 갖다 버려. 자,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건강한 얘들을 이제 하는데 이들의 이제 교육은 이제 언제부터 시작하냐? 7살부터 시작해요. 남자 시민들은. 그래서 남자애들은 7살 때부터 이제 집단 훈련을 받게 되는 거야. 그래갖고 그때 이제 그 훈련을 받고 12살에서 20살까지 이제 극기적 경쟁식 배학, 예비 군사 훈련 이런 것들을 받고 그리고 나서 20살 때부터 이제 토지를 공급받아요. 이거는 이제 스파르타 시민이 되는 거죠. 동등자로서. 예. 그 다음에 30세까지 병영 생활을 해요. 같이 집단 생활하고. 그래갖고 다만 이제 이 안에 결혼할 수 있어. 그래서 결혼하고 가족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그럼 부부관계 언제 맞냐? 그거 좀 이것도 그죠. 이것도 남편이 번영을 몰래 빠져가 나와서 부인을 만나야 돼요. 걸리면 안 돼.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서 했다. 자, 그래서 이제 공동식사 제도가 있는데 이 공동식사 제도는 어디를 통해서 할당지, 자기에게 받은 그 할당지 있죠? 그래서 그 할당지에서 나오는 헤르타의 그 잉여 생산물 갖다 바치는 거를 바탕으로 공동식사를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시민과 국가에 요구한 경작하면서 나중에 30세 이후에는 경작하면서 시민과 국가에 요구하는 공납 같은 걸 일부 납부했다. 이런 것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말 잘못했네. 요거는 제가 헤르타이를 얘기하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 위에 신체 단련 같은 걸 했다. 그리고 30살 이후부터는 자유롭게 했는데 좀 농업이나 이런 것들에 종사하면서 상업은 종사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활동을 했고요. 자, 거기에서 여성 교육을 이제 보는데 예전에 교육학 시간에 보면 아테네 여성하고 이제 스파르타 여성이 차이가 나오죠. 아테네 여성들은 교육을 안 받았죠. 주로 이제 교육을 하더라도 가정교육에서 여자다운 교육을 이제 배웠고 여자들이 하는 일들만 하고 자유롭게 밖에 못 나갔어요, 여자들이. 그래갖고 아고라에서 시장을 볼 때 지금 시장 보면 엄마들이 가잖아요. 근데 주로 누가 갔을까요? 아빠들이 갔어, 남자들이. 그래서 아고라에서 남자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정치와 관련된 얘기야. 그래서 요것이 시장 바닥이 뭐냐 정치 토론장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했는데 근데 스파르타 여자들은 달리 여성 교육을 받았다. 왜냐? 건강한 모체만이 훌륭한 전사를 낳기 때문에 체육과 가정 운영 기술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스파르타 여성들은 여성 교육을 받았다는 걸 좀 기억을 했는데 뭐 오늘날 보면 뭐 그렇게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그 스파르타 체제의 교육 훈련 제도와 교육 제도하고 이제 이런 내용들 좀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정치 조직을 볼게요. 정치 조직. 정치 조직은 아테네 민주 정치, 그 다음에 왕정, 이런 것들이 혼합돼 있어. 귀족 정치들이. 그래서 이제 복합적으로 혼합돼 있는데 왕정이 남아 있죠. 국왕이라는 존재가 있어. 2명이 있으나 형식적인 존재였고 군대 지휘권만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레오니다스 아시죠? 영화 300에 보면 레오니다스 나오잖아요. 그 레오니다스가 실제 권한이 별로 없어. 그래서 집정관들이 와가지고 막 뭐라 하면 콕소리 못하고, 예. 그리고 레오니다스가 이제 누구예요? 페르시아군을 막겠다고 하니까 집정관이 군대 안 주겠다. 그러니까 300만 가지고 가라. 그래서 300만 가지고 와서 막다가 어떻게 해요? 죽게 되죠. 이걸 연상시키면 돼요. 군대 지휘권만 있어. 이렇게. 자, 미네가 있는데 미네는 중장보병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성년 남자들이 시민에 참여했고 국정의 주요 시민에 있고 법안의 의결, 공직자 최종 결정권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중무장을 보봉한 그 사람으로서 재력이 있는 30세 이상의 남자 시민으로만 구성돼 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군역이 담당해야지만 이게 민회에 참석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게 돼요. 이들은. 자, 그 다음에 원로회라는 곳이 있는데 이제 원로회는 이제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왕과 유력한 가문 출신으로 구성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실권자가 누구냐? 집정관이에요. 집정관. 에포라는 집정관인데 이 사람은 민회에서 5명 정도 이렇게 선출해요. 그래서 왕을 포함한 간직자의 행동 감시, 스파르타 특유의 생활 양식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사람이고 실제 뭐냐면 실권자가 에포라는 사람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듯이 왕정하고 그다음에 민주정, 그다음에 귀족정이 같이 있죠.
국왕이 존재하고 왕정이 있고 민주주의하고 민회가 있고 그 다음에 F5가 있으면 기족종이 있고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형태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아테네 그 그리스의 지식인들은 아테네를 그 뭐 이상적인 정치 제도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디를 이상적으로 정치 제도로 생각했죠? 스파르타를 이상적인 정치 제도 생각했죠. 예.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도 스파르타를 상당히 이상적으로 봤다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사람들이 맨날 싸우다 보니까 문화적으로 어떻게 돼요? 문화적으로 상당히 낙후돼 있죠. 그래서 이들은 이제 군사적 심, 그러니까 육군을 중심한 군사적 심은 강했지만 그 그리스 문화에 직접적인 공헌도 없고 아테네처럼 뭐 뛰어난 사상가나 철학가나 이런 사람도 없어. 그래서 상당히 문화적인 어떤 침체가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펠로폰네소 전쟁 때 스파르타가 이겨도 그 패권이 오래가지 못했죠. 예, 그것은 남을 지배하고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남을 이제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걸 장기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문화적인 능력이나 정치적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물론 서양사 총론에 보면 그래도 스파르타 문화 안에서도 독특한 문화가 발전됐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그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전반적으로 문화 수준이 낮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밑에 보면 이제 아테네하고 스파르타의 비교가 나오죠. 요것도 아테네가 빠졌네. 좀 좀 적어주시고. 자, 아테네와 스파르타 보면 아테네는 위치적으로 어디에 있어요? 해안가 있죠. 스파르타는 내륙국가고. 그 다음에 이제 종조 보면 이오니아인, 도리아인 이렇게 있는데 주의할 거는 이오니아인이든 도리아인이든 다 같은 뭐예요? 그리스 민족이야. 근데 먼저 누가 내려왔느냐, 늦게 내려왔느냐 그 차이뿐이고. 그 다음 인구 구성에다 좀 보면 시민단 양쪽이 아테나 스파르타 시민단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예. 그렇지만 이제 아테나가 상당히 좀 약간 많고 그 다음에 노예 비중도 이제 어느 정도 있다. 근데 이제 요때 노예라는 것은 스파르타 노예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나 아테네나 그 다음에 로마의 노예가 아니에요. 집단적 노예, 헤이로타이들 말하는 거고. 자, 거기에 보면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 귀족 정치, 민주 정치 있지만 그 스파르타는 귀족 정치, 군국주의, 혼합 체제 다 들어가 있죠. 귀족적인 왕정, 군국주의 그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그 정치 체제를 만들었던 스파르타 정치 체제를 만들었던 사람이 누굴까요? 전설상으로 내려온 입법자였던 니코로고스라는 사람이 있어. 니코로고스. 예. 그래서 니코로고스 정도 이름은 외워두세요. 이 사람이 이제 예전부터 실존 인물인지 잘 모르겠지만 전설상 인물이 있어요. 니코로고스라는 그 인물이 있거든요. 자, 그 다음 외교력은 상당히 아테네 개방적인데 이에 반해 스파르타는 폐쇄적이고 그 다음에 아테네는 해군 출신이죠. 해군 중심이죠. 물론 육군도 있어요. 네, 해군 중심이고 그 다음에 스파르타는 중장보병한 육군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요? 중장보병 민주주의라고 해요. 얘네들도 스파르타 민주주의를. 자, 그 다음에 상업경제적으로 볼 때는 아테네는 상공업 중심이죠. 근데 이에 반해서 스파르타는 뭐예요? 농업 중심이야. 농업 중심. 그 다음에 노예는 개인 소유지만 헤이르타에는 국가 소유야. 집단적 노예야. 이게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동맹은 델로스 동맹, 그 다음에 펠로폰네소스 동맹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그 스파르타가 어디에 있어요?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있어. 그러니까 그 지역에 영향력이 강했던 그 도시국가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관련된 그 형성평가 문제를 풀어볼게요. 193페이지. 네, 14번 문제 볼까요? 14번 문제. 아, 14번이 아니라 19번 문제, 19번. 자, 거기 내용을 보면요. 다음과 같은 교육을 받아야 할 배경을 스파르타 계층 구조와 관련해 말해보고 스파르타 각 계층 구조의 역할을 각각 써보시오. 그리고 가에 들어갈 말을 써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이건 스파르타의 교육 방식을 얘기하는 거죠. 자,
가와 들어갈 만은 일단 뭘까요? 가에 들어갈 만은 요거는 그 아고게라는 훈련을 받기 시작해요. 예, 아고게. 예, 그 서양사 계론에 있는 내용인데 그 금성교과서에도 있네. 예, 예, 그 아고게라는 그 훈련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배경은 아까 얘기한 소수의 지배층 스파르타라는 그 시민계층이 다수의 누굴 지배하기 위해서 헤르타를 홀조 지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배웠다. 그래서 이런 그 엄격한 군국주의 그러니까 훈련 방식이 등장했고요. 그 다음에 스파르타 시민 페리오코이 그 다음에 헤르타이 그 각각 역할들 서양사 계론이나 내용에서 찾아서 쓰시면 되겠죠. 이런 것들 이제 외워두시고 자, 그 다음 테마 넘어가죠. 자, 페르시아 전쟁을 보죠. 페르시아 전쟁. 자, 페르시아 전쟁은 이제 그 예전에 15년 기출문제 때 한번 나왔던 거죠. 그래서 페르시아 전쟁의 이제 배경과 관련돼서 원인과 관련돼서 물어봤는데 자, 페르시아 전쟁은 누구하고 누구의 싸움이죠? 일단 페르시아 제국하고 그다음에 그리스 도시국가들의 싸움이죠. 자, 그래서 그게 세 번에 있었어. 1차, 2차, 3차가 있었는데 자, 이 배경 원인이 뭘까? 일단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지중해 해상권 둘러싸고 누가 대립이에요. 페르시아와 그리스와의 대립이죠. 이 페르시아는 누굴 이제 후원을 해주냐면 페니키아 있죠. 페니키아. 페니키아 후원을 해줬어. 그래서 그 당시 페니키아하고 그리스가 이제 정확히 서부 지중해 패권을 둘러싸고 이제 동부 지중해 패권을 둘러싸고 싸우게 되는데 이 직접적인 계기가 어떻게 됐냐? 이 직접적인 계기는 그 당시 그 여기 지도에 보시면 페르시아 연안에 그러니까 페르시아 그 소아시아 연안에 그리스계 신민도시들 있죠. 이오니아 계통의 신민도시들이 있는데 원래 이제 페르시아 그 제국이 그 전에 소아시아 반도를 장악했던 국가는 어떤 국가죠? 리디아라는 국가예요. 리디아. 그래갖고 이제 그 아시아가 분열될 때 네 개가 분열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리디아죠. 소아시아 반도를 장악했는데 리디아에서 좀 약간 기억할 게 뭐냐면 리디아는 세계 최초 뭘 사용했어요? 화폐를 사용했죠. 그 그리스에 영향을 줬잖아요. 자, 그런데 그 리디아가 누구한테 점령을 당하죠? 페르시아에게 당해. 그래서 페르시아가 이제 아테네 그 이오니아 연안에 있는 그리스 도시 국가들을 또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발을 해갖고 그 당시 이오니아 계통의 도시들이 반란을 일으켜. 그래서 반란을 일으키고 힘이 딸리니까 그 당시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군사 동맹을 요청하죠. 근데 이제 스파르타가 거절했는데 아테네가 함대를 파견하죠. 그래서 이걸 빌미로 해갖고 다리우스 대왕이 뭐예요? 그 그리스를 침략해오죠. 그러면서 이제 페르시아 전쟁이 시작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예전에 그 페르시아 전쟁의 원인과 배경 요거 시험문이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예전에는 답을 쓸 때 요걸 썼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동지중해 패권을 둘러싸고 그 당시 페르시아와 페니키아 그리스 간의 어떤 대립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 교과서를 보면 직접적 계기를 원인으로 적어놨더라고요. 그 앞에는 근이고 뒤에는 원인인데 요 답을 쓰실 때는 그 직접적 계기를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교과서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개정 바뀌면서 예, 답은 어떻게 이제 구성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교과서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전쟁의 경과를 볼게요. 전쟁의 경과를 보면 크게 세 번 있었죠. 1차, 2차, 3차 있는데 1차와 2차는 누가 쳐들어왔죠? 다리우스. 그 다음에 3차는 크세스라는 사람이 있어. 그 영화 300을 보면 키 드럽게 크고 거기에 이상한 괴물 한 나오잖아요. 괴물 같은 사람 나오고 왕이 나는 사람이 페르시아 왕 거기에 뭐야 코에는 코골이가 있고 막 귀걸이가 있고 줄렁줄렁 있고 키는 뭐 내가 보니까 한 3m 4m 괴물같이 생기는 그 왕이 뭐냐면 크세스 왕이에요. 예. 자, 뭐 그렇게 생기지 않았겠죠. 영화 300이라는 자체가 좀 되게 서구 중심적으로 그려놨기 때문에 그런 건데 자, 그러면 이제 1차 침입을 보죠. 1차 침입은 오리엔트 식민도시의 반란을 진압한 다리우스 왕이 이때 다리우스 왕은 몇 세죠? 다리우스 1세가 대군을 거느리고 그 당시 그 그리스 북쪽이었던 헬라스포트와 트라케아 방면을 했는데 폭풍에 맞아서 다시 함대를 산신하니까 그냥 철수해버리죠. 그러니까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자연재해 때문에 나간 거죠. 자,
그렇게 이제 1차 침입이 있고, 자, 2차 침입을 볼게요.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전투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 당시 이제 아테네 북방 25마일에 그 당시 마라톤 평원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페르시아 군이 상륙을 하게 돼요. 그때 이제 페르시아 군들이 이제 전투 진영은 어떻게 되냐면, 그 중무장한 궁병 출신이요. 궁병은 뭐죠? 활이죠, 활. 그래서 페르시아의 주력은 활이 활. 그 다음에 기마병을 앞세운 거죠. 활과 궁병 출신이고. 근데 이에 반해서 그 아테네는 어떤 사람이 아테네는 중장 보병이에요. 밀티아데스가 이제 지난 중장 보병인데, 그래서 우리가 아테네 그 정형적인 방향 형태가 뭐죠? 밀집대형 형태. 이런 형태도 있었죠. 자, 그래갖고 근데 이 중장 보병을 무슨 중장 보병이라고 하냐면 달리는 중장 보병이라고 해요. 달리는 중장 보병. 이 달리는 중장 보병은 뭐냐 하면 예전에 중장 보병 같은 경우에는 그 뭘로 있죠? 그 값비싼 청동제 훈갑을 이렇게 했어. 이 값비싼 청동제 훈갑은 되게 돈이 비싸. 무겁죠. 기동력이 떨어지고. 그런데 이제 이거에 반해서 그 달리는 중장 보병은 꼭 갑옷을 청동이나 그 철로 만들 필요 없죠. 지금도 그때 조선시대 때는 뭘로 만들었어요? 면포로 갑옷을 만든 것이 있어요. 이게 가볍잖아. 그러니까 마나 나무 가죽 이런 걸 통해서 마나 가죽을 통해서 중부장을 해요. 이게 뭐냐면 달리는 중장 보병이죠. 그러면 두 가지 이익이 있죠. 일단은 청동기로 훈갑을 만들어 가지고 갑옷 입는 것보다는 비용이 어떻게 돼요? 더 싸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장을 할 수 있어. 일단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 기동성이 빨라져. 기동성이. 자, 이런 이제 그 뭐냐면 이익이 있다. 자, 결국에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누가 이겼어요? 그 당시 그 뭐냐면 아테네 군이 그 마라톤 전투에서 크게 이기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하게 이제 이기고 나서 그걸 전달하기 위해서 그 전령사가 막 뛰었다가 뛰어놓고 아테네가 승리했다 해서 죽었잖아요. 41.195가 뭐 마라톤 평원에 해서 마라톤의 기원이 되는데 그 말은 다 뽕이에요. 거짓말이죠. 나중에 만들어진 얘기들이야. 그래서 이제 있는데 지금 이단에서는 마라톤을 안 해요. 그거 아시죠? 이단에서는 영하 300을 안 보고 마라톤을 안 해요. 영하 300은 자기 조상들을 어떻게 해요? 무시하는 거고. 그다음 마라톤은 자기가 패한 전투를 승전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 그래서 이제 예전에 세계사 교과서에 적혀 있는데 자, 뭐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이제 2차 침입은 페르시아의 국내 사정 때문에 소강 상태에 있다가 그 당시 잠깐 이제 헬레네 동맹이 결성하고 아테네가 이 기회를 이용했고 그 아테네 대함대를 건설해요. 이제는 해군으로 바다를 건널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아티칸 은강하고 이제 아까 이제 라오니아 은강에서 이제 개발된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해군력을 확장시키다. 그때 이제 그때 은강에서 많은 은이 나오니까 아테네에서 이제 해를 결정했어. 이걸 어떻게 쓸 것이냐. 그냥 많은 사람들이 나눠 갖자. 그냥 첫 번째 아니고 두 번째는 나중에 페르시아가 분명히 바다도 이렇게 들어오니까 함대를 만들자. 두 번째 안이 채택된 거야. 그래서 그때 이제 함대는 그 되게 좋은 함대죠. 3단 노선에다가 앞에 말한 것처럼 충파라 해갖고 앞에 여기 뽀족 나온 그 있어요. 배 앞머리에 그걸 만들어가지고 뭐죠? 격파를 할 수 있는 철로 단단하게 만든 충파를 만들어가지고 좋은 함대를 만들어서 나중에 살라미스 해전에 승리의 배경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차 침입 보자. 3차 침입은 이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 함대와 이제 지상부대가 이제 침입을 해오는데, 자, 육전에서는 누가 맡냐면 스파르타군이 맡아요. 그게 이제 테르모필레 전투인데, 테르모필레 전투는 영하 300에 소재가 되죠. 그러니까 레오니다스가 이제 300명의 그 병사를 데리고 싸우잖아요. 그때 이제 페르시아군을 이제 헛곡에서 맞는데, 그때 다 물리치죠. 근데 거기에 번절자가 한 명 생기죠. 거기에는 이제 뭐냐면, 꼽추가 등장하죠. 꼽추가 등장해갖고 이제 처음에는 스파르타 왕한테 찾아가서 나도 병사로 채용해달라. 그러니까 스파르타 왕이 거절하니까 열받아갖고 그 페르시아 왕 가갖고 헛곡에 지나가는 계곡을 돌아서 우회로로 알려주죠. 그래서 그 우회로를 타고 뒤에서 공격을 받은 이제 그 스파르타 군들이 장렬하게 전사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패했지만 어디에서 이겨요? 살라미스 해전에서 이기죠. 그래서 살라미스 해전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3단 노선을 이용한
그 전란을 가지고 그 강력한 추진력을 통해서 기동력을 통해 쳐부시게 되죠. 그래서 3단 노선을 이용한 걸 했기 때문에 그 당시 빈민들이 정치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이 됐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여기는 또 뭐냐면 플라타이아 전투에서 그리스 연합군이 또 승리하죠. 그래서 또 에게의 사모섬에서 이제 페르시아 함대를 대파시키고 등등 해가지고 그 뭐냐면 크게 승리한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그 아테네가 파괴되는 그런 형태가 일어나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그 배경에는 이제 아테네 스파르타를 그 당시 이간질 시켜가지고 그 스파르타를 제외한 채 육군으로 스파르타가 공격을 해도와. 그러면서 이제 아테네가 잠시 이제 도시를 비우는 정책을 이제 피게 됐는데, 자, 이런 이제 3차 침을 통해서 페르시아군을 간신히 물리치게 돼요. 예. 그러면 이제 그 결과를 볼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앞으로 이제 페르시아군이 쳐들어오면 해군력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강력을 막기 위해서 뭐가 만들죠? 델로스 기금이 만들죠. 그래서 그 델로스 동맹들이 기금을 모아서 델로스 섬에 예치시키는 거야.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아테네가 해군을 만드는 거죠. 해군을 함선을 건조하고 그러는데 문제는 이 델로스 섬에 놔두면 해적대 와서 노략질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디로 옮겨요? 에? 아테네는 옮겨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물론 일부는 함대를 만들었지만 대부분 돈은 뭐야? 앞에 이제 팔라톤 신을 짓거나 아니면 자기가 필요한 어떤 수당제 할 때 공공자원을 쓰거나 그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함대도 누가 운영하죠? 아테네가 운영하죠. 그래서 그 델로스 기금을 얻었는데 많이 거두니까 이제 곳곳에 반란이 나니까 가가지고 쳐가지고 그 도시를 다 파괴시키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거기 석인 남자들도 다 다 죽이고 그 여자하고 그 다음에 어린애들은 다 노예로 갖다 팔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펠로폰네스 전쟁이 일어날 때 그 델로스 동맹이 이탈한 원인이 돼요. 예. 자,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델로스 동맹이 창설돼 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 뭐냐면 나중에 파르타 신전의 재건의 어떤 기반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때부터 아테네가 제국주의 정책을 추진해요. 네. 아테네의 제국주의사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자, 의인을 보면 의인은 동방의 전제주의에 대해 폴리스의 시민적 자유의 승리. 근데 요거는 이제 일단 책에 있으니까 적어놓긴 했는데 요건 좀 누구 입장에서 본 거야 이거는? 서양의 입장에서 본 거야. 서양의 입장에서. 근데 왜냐하면 이제 전제주의라는데 뭐 페르시아가 전제주의가 이게 뭐 나쁜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페르시아 대제국을 이제 만들려면 동양에 어떤 전제주의가 필요할 거 아니야. 전제주의 시스템이. 이거는 나중에 알렉산더 제국이 이제 만들어질 때도 전제주의 시스템을 받아들였고 로마가 세계 커지니까 전제주의 시스템을 받아들인 거 아니야. 근데 이걸 가지고 나쁘다고 말할 수 없어. 이거는 동방과 동양과 서양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는 통치가 누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당시 이제 통치 구조상의 문제일 거죠. 그래서 상당히 뭐냐면 서양 중심적 세계관이고 그리고 영화 300에 보이는 것도 완전 서양 중심적인 어떤 사고방식이 이제 잘 투영된 거죠. 예. 그래서 의의는 안 나올 것 같고 그 페르시아 전쟁의 경과나 뭐 원인 정도만 파악을 해주세요. 이런 정도만. 자, 그 다음 테마 넘어갈게요. 자, 헤론토스와 투킨티데스 비교. 이건 상당히 중요하죠. 문화 부분에서 거의 대부분 여기 나와요. 그래서 헤론토스와 투킨티데스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자, 일단은 그 헤로돈토스는 그 역교론에 말하면 뭘 강조하는 거야? 내러티브식 역사를 강조해. 문학적 역사 이런 것들. 그다음 투킨티데스는 고대 랑케라고 부를 만큼 객관적인 역사, 팩트를 강조하죠.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그러면 헤로도스와 투킨티데스 중 정근대 시대 때의 그 서양의 역사는 어디가 더 가까울까요? 헤로도스가 더 가까워. 그래서 정근대 시대 때의 그 서양 역사는 역사와 문학의 경계가 뭐예요? 불명확해요. 이런 것들이. 그런데 이런 것들은 좋은데 투킨티데스나 뭐 이런 사람들은 아주 뭐 극히 예의적인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자, 그럼 먼저 그 헤로도스를 이제 볼게요. 헤로도스를 이제 붙이는 명칭이 뭐예요? 역사학의 아버지죠. 왜 그 서양 사람들이 그걸 갖다 붙이는지 모르겠는데, 중국에 되게 많잖아요. 사계에서 사마천도 있고, 그 공자도 있고 그런데, 자, 하여튼, 자, 이 사람이 쓴 책이 히스토리 역사예요. 근데 이제 뒤에 있는 투킨티데스가 쓴 책도 히스토리 역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역사한 책보다는 부제도 유명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부제가 페르시아 전쟁사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전쟁의 인식을 지금처럼 동양과 서양 두 세계의 어떤 충돌을 본 거야. 문명사적인 어떤 충돌을 본 거죠. 전제와 자유의 투쟁. 그래서 앞에 언급했던 그 우리가 페르시아 전쟁의 의의도 이 헤로도토스의 어떤 사고방식이 많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그 여러 지역을 돌아다녔어. 페르시아, 이집트, 그리스, 이탈리아 등 돌아다니면서 그의 여행이나 경험을 많이 반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세계사예요. 우리가 보통 세계사를 규정시킬 때 자기가 인식하는 범위 내에서의 역사를 세계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세계사적인 어떤 의식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그 안에 보면 이집트의 역사도 일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죠? 나일강은 이집트의 축복이다. 이런 것도 있고 선물이다 이런 것도 있고 피라미드를 어떻게 만드냐. 우리가 지금 피라미드 되게 크잖아요. 기재에 보면 되게 큰 피라미드 있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어떻게 만드 위에서 아래로 만들었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 위에서 아래로 만들었다는 게 뭐죠? 먼저 피라미드 만들 때 돌을 쌓아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 먼저 뭐죠? 흙을 놓게 쓴 다음에 그 흙을 바탕으로 해서 지렛대를 이용해갖고 뭐죠? 돌을 올려요. 돌을 올려서 여기를 돌을 올리고 그 다음에 흙을 좀 내린 다음에 돌을 올리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위에서 이렇게 해갖고 걷어내면서 하는 거야. 그 당시에는 뭐 거중기라고 말하는데 지금 쓰고 있는 거 있죠. 이거 제 이름이 생각나는데 아파트 공사에 쓰는 큰 이게 포크레인인가 뭐 이런 거 없잖아요. 크레인 같은 게. 근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냐면 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리스 역사를 쓰는데 이집트 역사가 나와. 또 이 사람은 또 뭐냐면 자기가 본 것뿐만 아니라 들은 것들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상당히 내러티브고 문학적 역사죠. 설화를 많이 썼고 그리고 되게 전설이나 사료에 대한 무비판적이고 정확성이 결여됐던 비판이 있다. 그래서 팩트를 기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설화나 전설, 그래서 사료라도 뭐 이게 지금 역사를 반영하고 있는 사료인지 뭐 상관없이 다 갖다 쓴 거야. 그래서 상당히 정확하지 못하다. 근데 비판이 있었지만 최근에 고고학적 성과를 볼 때 그게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예를 들어 로마가 만들어진 시기가 BC 8세기로 돼 있거든요. 거기 헤로도토스에 보면. 근데 사람들 다 거짓말이다. 어떻게 BC 8세기면 폴리스하고 만들어진 시기가 뭐예요? 똑같은 거. 근데 로마의 정치 발전이 폴리스보다 그리스 폴리스보다 좀 한 단계 낮잖아. 말도 안 된다. 근데 최근에 로마의 그 오래된 궁궐 유적지를 건설해보고 연대를 측정해 보니까 왜냐면 BC 8세기 정도 나와. 그래서 이 로마의 건국 시기가 그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이제 밝혀진 거야. 그러니까 삼국사기에 보면 뭐 신라의 건국 시기를 너무 앞당겨서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비판을 받는데 막상 유물 유적을 보니까 뭐예요? 그 건국 시기가 오히려 백제나 고구려가 더 빠르다는 걸 볼 수 있죠. 그거는 건국 시기하고 국가의 발전 단계는 좀 별개의 문제인 거야, 그거는. 자, 하여튼, 나름대로 최근의 고고학적 성과와 성과를 볼 때는 기록이 꼭 다른 게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자, 그리고 페르시아 전쟁을 주제로 삼아서 그것의 문명사적 배경이나 유대 이런 것들을 고차에 서술했다. 이런 내용들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반해서 투켄티데스는 완전히 헤로도토스와 다르죠. 팩트가 중요해.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역사인데 뭘로 유명한 부제였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라고 이제 하죠. 자, 이 사람은 좀 불행한 사람이. 이 사람은 그 아테네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유한 집안을 태어나고 펠로폰네소 전쟁에 직접 활약을 해요. 장군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몬데 그 방어에 실패해서 군사적 작전에 실패해갖고 한 20년 동안 만명생활을 해. 그러다가 그 아테네가 멸망한 곳 귀국한 곳을 아테네가 멸망한 후에 귀국한 걸 보이지만 언제 죽었는지 몰라. 그래서 펠로폰네소 전쟁에 직접 참여해서 자기가 직접 보고 적은 거야. 그러니까 앞에 헤로도토스는 2차 사회적 성격을 갖고 있는 반면에 이 투켄티데스의 펠로폰네소 전쟁은 뭐죠? 1차 사회적 성격을 갖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작품은 완전한 작품이 아니야. 미완성이야. 아마 쓰다 죽었나 봐. 쓰다 죽었는데 그 죽은 시점이 언제인지 정확히도 몰라요. 자, 그러면 내용을 볼게요. 이 사람이 이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건데 사료 특징을 보면 사료에 대한 깊은 주의와 면밀한 검토가 있고
직접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객관성을 나름대로 유지했고요.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상당히 중요시했고, 그 다음에 역사적 사실을 초자연적 사실과 구별했다. 그러니까 예전에 역사 서술 할 때 뭐 신이 어떤 아테네 신이 노효해갖고 헤라 신이 노효해갖고 뭐 이런 식으로 썼는데 이런 거 구별시키는 거야. 예. 그래서 있고 의견이나 그 다음에 예전부터 내온 전설 이런 것들은 수용하지 않았다. 자기가 보고 들은 것들만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과거 사실에 교훈을 얻고자 하는 교훈의 역사였다. 순환상황이었다. 자, 교훈의 역사는 뭐 헤론토스 외에도 아니 투킨티데스 외에도 모든 정근대 시대 때 역사는 다 교훈의 역사가 보시면 돼요. 그리고 교훈의 역사는 항상 뭐가 깔려 있냐? 순환상황이 깔려 있어. 그 역교론에서 제가 한번 얘기를 했는데, 자, 왜 순환상황이 연결되냐? 일단은 이 교훈의 역사 전제가 뭐야? 지금의 인간의 삶이 앞으로 계속되고 과거에도 계속 이어진 거죠. 서로 수환되는 거죠. 왜 그럴까? 인간이라는 것은 보편적인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그들이 만드는 역사 또한 어떻게 비슷비슷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역사 속에서 의미를 끌어내서 교훈을 삼는 건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인간의 보편성을 바탕으로 수환될 것이라는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이 사람의 특징이죠. 자, 그 다음에 단점은 뭐냐? 보통 사회경제적 면을 도화시했다. 그래서 앞에 이제 헤로도토스 같은 경우는 페르시아 주제를 전쟁하면서 사건의 경과뿐만 아니라 그 사건의 경과의 배경이 됐던 어떤 여러 나라들의 어떤 문명상적인 어떤 특징들 이런 것들 같이 얘기하죠.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거 얘기하는 그냥 있는 본 그대로만 정확히 기술하고 그 다음에 그 아테네 그리스 문화를 서술을 외면했다. 그러니까 사회경제 문화를 외우고 다만 어디에만 전쟁의 경과 인과관계에만 초점을 맞춰서 서술한 거다. 읽다 보면 참 재미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저도 읽다 그냥 말아버렸는데 재미가 없어 책이. 근데 이게 투켄티데스의 역사관이 이제 오늘 나중에 랑케 역사관하고 이제 비유해가지고 나온 게 있는데 연결된 거죠. 예.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 헤론토스와 투켄티데스 중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부분은 어디냐? 투켄티데스예요. 그래서 이 투켄티데스를 랑케 역사하고 비교해갖고 한번 같이 연결시켜서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서수의 특징과 역사관을 제가 이렇게 구분했는데 특징이란 말이 좀 약간 예매하잖아. 다른 것에 비해서 상당히 두드러진 것이 특징인데, 그러니까 넓게 보면 역사관도 특징에 들어가요. 예, 특징에. 그래서 예전에 그 헤로도토스의 역사관의 서수의 특징을 써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 썼고 그 역사관을 쓰면 뭐 틀렸다 맞다 이렇게 말이 많았는데 찾아봤어요. 저도 서양사 총론이가 개론에 거기에 투켄티데스의 특징 해놓고 거기에 역사관도 거기 들어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특징이 너무 이제 광범위하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자, 그렇게 이제 알아주시고요. 자, 좀 쉬었다가 거기 이제 그리스 건축 양식을 좀 다시 얘기할게요.